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윤경입니다. 대기업 남녀 직원 간의 연봉에요. 격차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CEO 스코어 조사에서요. 남성 직원 평균 연봉은 7,250만 원, 여성은 4,62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둘간을 빼보면 격차가 나오는데 평균 2,600만 원, 은행 업종으로 가면 그 차이가 4,400만 원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주택 매매 가격의 70%까지 전세 보증금이 오르면은요,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칙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10%도 안 나는 지역도 꽤 되는데 그래도 안 삽니다. 오히려 나중에 전세값이나 집값이 떨어지면은 혹시라도 보증금 대일까 두려워서 세입자가 먼저 월세로 돌아서겠다 이렇게 나서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실업률 4.6%,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그렇지만 취업을 원하는 주부 또 아르바이트 학생 이런 숨은 실업자를 포함해서 체감 실업률을 내면은요 12.5%나 됩니다. 2.7배나 격차가 나는데요. 청년 실업률은 11.1%. 이건 역시 통계 기준 변경한 이후의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격차입니다. 생생경제가 준비한 오늘의 경제 이슈입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나 지났는데요. 그동안 휴대폰 시장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새 휴대폰은 매우 비쌉니다. 근데 이 비싸서 구형폰을 찾으면은 단종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비싸게 주고 신제품을 사야지 되는 시장입니다. 결국 고객은 역시 호갱이 아닌가 싶은데요. 도대체 어떻게 유통시장이 돌아가길래 이렇게 복잡하고 고객은 여전히 호갱인지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주요 나라들이 잇따라서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AIIB에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속이 탈 것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할지 또 고민이 클 텐데요. AIIB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3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증시 많이 달렸는데 오늘도 상황이 어떨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이 아직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국인이 많이 샀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올랐는지 어떤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서동필 투자전략팀장님 연결됐나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장 어땠나요? 네, 오늘은 수급만 보면 시장이 좀 더 올라줬어야 할 텐데 예.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이 또 많이 샀나요? 예,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 3,169억 원 네. 매수 우위를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288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로 1.46포인트, 0.07% 하락한 2028.45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닥은 조금 낙폭이 컸습니다. 코스닥은 7.06포인트, 1.11% 하락해서 628.99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는 3,169억 원 매수를 우위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288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 그동안 코스닥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보냈지만 오늘 1120억 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네. 외국인보다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하락을 더 이끌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2030선에서 이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문턱에서는 지금 좌절이 일단 된 거죠, 오늘은. 예, 그렇습니다. 장중에는 뭐 넘어서기도 네.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30선을 지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제 많이 오른 것에 비하면 잘 버텼다 이렇게 네. 평가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어지는 매수 규모를 감안하면 결과는 좀 아쉬웠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답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못하는 것이지만은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또 바구니에다가 많이 담았나요, 우리 주식을? 뭐 두 가지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내일이면 아침이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예. 이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다는데 최근에 이 글로벌 증시의 매매 패턴을 보면 이번에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장세가 좋다 보니까 이 선물과 현물 간의 괴리가 좀 더 좋아지다 보니까 주식을 사들여오는 이런 기계적인 매매 수급이 좀 더 개선된 이런 것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더 구미를 당겼다라 볼 수 있겠고요. 한 가지 더 첨언을 하면 지난주에 중앙은행에서 한국은행에서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낮췄는데 네. 한 번 더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국내 주식은 한국 주식은 한 번쯤은 들어와서 매매해볼 만하다 이런 좀 우호적인 시각이 강화된 결과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내려요. 시장에서는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네, 전반적으로 기준금리는 2분기 내에 네. 한 번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뭐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는 좀 눈여겨볼 만한 건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 뭐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업종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음식료 관련된 업종이 오늘은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네. CJ 제일제당 거의 4% 가까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대상도 1.47%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 음식료 관련된 업종의 모양새가 좋았고요. 네. 반면에 그동안에 시사가 좀 좋았던 이 정유, 화학주는 오늘 좀 조정을 받으면서 시장의 상승을 제한하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약세도 이어질까요?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거래소가 이 대형주가 강하다 보니까 차익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래소가 이 코스피가 잘 되다 보니까 기관들은 아무래도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로 관심이 옮겨간 결과가 코스닥의 네. 낙폭을 키웠다라고 보면 코스닥은 조금 더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IBK 투자증권의 서동필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21년이면은 동탄에서 강남의 삼성동까지 20분 만이면은 주파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2021년 뭐 사실은 금방입니다. 별로 멀지 않습니다. 안 멀어요. 예. 이 국토교통부가 네. 삼성 동탄 광역 급행철도 건설 사업 그 네.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주요 내용을 이제 고시를 했는데요. 총 길이가 이제 37.9km고 네. 이 중에서 이제 삼성에서 수서까지 9.8km 구간은 이제 신설이 되고 수서부터 동탄까지는 수도권 고속철도의 선로가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예컨대 이제 동탄에서 삼성동까지 서울의 삼성동까지 출근할 경우에 승용차로 한 70분 안 막힐 때이겠죠. 네. 막히면 뭐 훨씬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버스 이건 이제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달리는 도로 이 버스인데 이것도 어쨌든 1시간 정도 걸리게 되는데요. 네. 이 철도가 완공이 돼가지고 광역급행 열차를 타고 출퇴근을 할 경우에는 중간 정차 시간까지 포함해서 20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속도도 빠른 거고 역도 적은 건가요? 역은 5개가 있다고 합니다. 삼성역, 수서역, 성남, 용인, 동탄 이렇게 5개밖에 없고, 그러니까 네. 이 삼성하고 수서 사이에는 동탄 사이에는 3개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네. 그
무주행으로 달릴 수가 있고 최고 시속 180km까지 달리게 된답니다. 네. 중간에 이제 2, 3호선하고 이제 환승하는 역도 있고요. 뭐 여주선, 분당선하고도 이제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동탄 신도시가 지금 뭐 하나가 들어섰고 지금 또 하나의 신도시가 그 인근에 제2 신도시가 건설이 되고 있고 네. 어마어마한 이제 수도권 인력들이 그쪽에 이제 거주를 하게 되실 텐데 확실히 이게 개통이 될 경우에는 서울하고의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운행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건설비 가지고 서로 좀 떠넘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던 거는 같은데. 네, 한 1조 5천억 예. 정도 드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 국비로 하게 되는지 아니면 지방비나 민자가 들어가는지는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 어쨌든 더 비용이 들더라도 네. 이렇게 빨리 갈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되면 동탄 집값도 굉장히 오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민들이 많이 몰려가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2월 고용 동향을 봤더니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예, 일단 그 취업자 수는 네. 전년 동월 대비로 해서 37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뭐 평년 수준은 네. 뭐 유지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사 제목은 그걸로 하나도 안 잡혔어요. 네, 예. 실업률이 문제죠. 실업률이 4.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고요. 요거 자체로만 보면은 5년 만에 최고치라고 그럽니다. 근데 네. 가장 문제가 역시 청년 실업률인데 15살부터 29살까지의 연령대를 우리가 이제 청년 실업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게 11.1% 그래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게 나왔다고 그럽니다. 1999년 7월이면은 우리가 외환위기 그 직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경제가 안 좋았던 시기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이 나왔습니다. 원래 2월 실업률은 사실은 이제 청년 실업률이 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냐하면 이제 졸업이 네.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구직 시장에 몰려 나오는 측면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만한 일자리가 한꺼번에 다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2월 실업률은 매년 높게 나오는 측면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역대 2월과 비교하더라도 지금 16년 만에 높죠. 가장 높다라는 거는 예. 지금 취업 사정, 특히 이 젊은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네. 이 상황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감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도 12%가 넘죠. 그렇죠. 12.5%라고 뭐 하는데. 구직 단념자라든가 네. 찾다 도저히 일자리가 없어서 포기한 구직 자체를 단념한 이제 이런 사람들 뭐 다 포함하면은 근데 지금 엊그저께 발표한 정경련이 발표한 30대 그룹 채용 동향을 네. 보면요 오히려 작년보다 준다고 하죠. 뽑는 인원이 더 감소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예. 뭐 일방적으로 이거를 기업들한테 뭐라고 할 수만은 없는 측면도 있고 또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네. 중소기업들 내지는 서비스업 쪽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인력들이 그쪽에서 사실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중소기업 사정 안 좋고 서비스업은 글쎄요.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이 서비스업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야당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면은 더 이 빈익빈 부익부를 심화시키고 고용 사정을 더 결과적으로 나쁘게 할 것이다라고 또 반박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어디서부터 막힌 실타래를 풀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진짜로 이 젊은 친구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로 중지를 모아야 될 네. 그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정부도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할 텐데 임금도 일단 올리라고 하고 네. 일자리도 늘리라고 하고 또 그러면서 지금 또 기업 수사는 또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기업 수사 얘기는 뭐 지금 핵심엔 포스코가 있으니까 포스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하여간에 돈을 펑펑 쓰기는 쓰셨나 봐요. 재임 중에 굉장히 인수합병을 많이 했었죠. 네. 지금 검찰이 포스코의 비자금, 포스코건설 비자금 문제를 지금 수사를 하고 있고 네. 점점 더 이 검찰 수사의 칼날이 포스코그룹 CEO였던 정준양 전 회장 쪽으로 지금 압박을 해가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재계 전문 사이트인 재벌닷컴 발표 이 조사에 따르면은 정준양 회장 재임 중에 많은 인수합병 건이 있었고요. 총 네. 11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가 한 7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많이 썼네요. 예. 예. 이 중에는 뭐 소규모 뭐 몇백억 단위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KB금융 지분 인수, 이거는 뭐 사실은 경영권을 목적으로 한 M&A라기보다는 그냥 재무적 투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컸던 건 역시 그 대우 인터내셔널. 3조 원이 넘었죠. 예, 3조 3천억 원짜리인데, 대우 인터내셔널은 사실은 그 옛날 주대우, 우리나라 종합상사의 어떻게 보면 이 중심과 같은 그런 기업이었고, 특히 이제 그 당시에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가 또 해외 곡물 개발, 원자재 이런 쪽으로 관심들이 높던 시기였기 때문에 대우 인터내셔널 뭐 가격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인수 자체를 뭐라고 하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성지 지오텍이라고 해가지고 부실이 엄청난 기업. 네, 예. 1,600억 원 정도를 주고 이제 사들였는데 이게 터무니없이 비싸게 사들였다라는 네. 지적이 있었고,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인 뭐 논란이 있었던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있는데, 글쎄요, 정말로 사실 기업이 M&A를 하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과정이고요. 네. 끊임없이 M&A를 통해서 또 필요 없는 사업 부분은 당연히 정리를 하고 해서 이제 세를 넓혀가는 건 뭐 당연히 그건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오로지 경제적인 판단에 입각해서 이루어진 것이냐, 혹은 또 경제적인 판단이라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 결정이었느냐, 이런 부분은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 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정부 지분이 하나도 없는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정치권의 입김,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항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임 회장 때의 또 전임 정권 때의 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고리가 과연 언제나 끊어질지 참 네. 답답합니다. 뭐 어쨌든 비리를 끊어야지 된다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수사는 잘 이뤄져야지 될 것 같고요. 네. 예, 향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생생경제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단통법 시행된 지 벌써 반년이나 됐더라고요. 이 단통법 시행된 이후에 주변에 휴대폰 산 분 있으신가요? 바로 제가 샀는데요. 호갱됐습니다. 굉장히 비싸고요. 가입자들에게 유리한 측면은 거의 없어 보였는데 왜 이게 더 복잡하고 가입자는 여전히 갑이 아니라 을인지, 단통법 시행된 지 6개월 휴대폰 유통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2부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게릴라 경제 현장 대학로 극장의 정재진 대표와 만나보겠습니다. 좀 잡아. 내가 구정을 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밀고 당겨봅시다. 네. 자, 하나, 둘, 하나. 이 대학로 극장은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건가요?
1987년에 저희 극장이 개관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3년 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 28년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오래된 극장인데 지금 좀 사실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뿐만 아니라 대학로에 있는 연극인이 하는 극장들은 대부분 힘들고 다 빚쟁이로 몰려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결국은 뭐 임대료 상승에 따른 게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대학로가 너무 포화 상태예요. 사실 극장이 약 200여 곳이 있거든요. 관객들의 수요도 약간 영향을 끼치는지도 궁금해요. 네, 관객들의 수요도 그렇죠. 왜냐하면 아주 좋은 극장들과 그다음에 뮤지컬이 요새 뭐 대세니까 그래서 쏠림 현상이 온 거죠. 그 쏠림 현상이 아주 극심한 거죠 지금. 이 서울시에서는 대학로 문화지구를 만든 지가 이제 11년이나 됐는데 그런 지원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처음에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대학로가 문화지구 되면은 우리도 좋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다 찬성하고 동참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대학로가 이제 유명해지면서 임대료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결국은 뭐 정부 지원 뺏기는 저희들은 바랄 게 없어요. 왜냐하면 10년이 넘은 극장은 어느 정도 역사성을 인정해주고 공공성을 인정해 달라는 거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게릴라 경제 현장 동예원 리포터였습니다.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오늘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경제 뉴스는 단통법 이후 사라진 공짜폰, 그 이유는입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단통법을 시행을 했고 벌써 반년이나 지났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요금제도 좀 저가로 돌아섰고 중고폰을 사는 구매율도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평가는 정작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일명 공짜폰으로 불리는 재고 구형 단말기는요,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신형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왜 그런 것인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의 이종천 상임이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단통법 이후에요. 최신 스마트폰에는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나요? 네, 언론 통해서 보셨겠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 지원금은 최대 공시지원금은 상한이 30만 원이고요. 네. 유통점에서 15%를 더 제공한다고 해도 이제 34만 5천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단통법 이전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거죠? 현재 시행 6개월을 앞두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네. 3월 현재 5만 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 한 20만 원 내외가 되고요. 예. 그리고 저가폰 기준으로 하면 10만 원 선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고가 요금제를 쓰시게 됐을 경우에 지원금은 조금 늘어나겠죠. 단통법 이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단통법 이전은 보조금 개념이 27만 원 가이드였어요. 네. 시행 이전에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모두 27만 원의 혜택은 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현재는 요금제에 따라서
지원금이 차등돼서 지급되고 있어서 줄었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원금은 줄어들게 된 거죠. 보조금은 줄어들게 된 건데, 그래서 네네. 이제 최신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요. 비싸니까 당장 구매를 해야지 되는 분들은 일단 이 공시지원금에 대한 제한이 풀린 옛날 폰, 그러니까 구형 폰을 찾는데 찾으면 다 단종됐다, 재고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그 상한이 그 미적용된 이유는 그 부진재고 소진 목적에서 시작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는 그 법 시행 이후에 그 단말기 구매 시 소비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15개월 이상 단말기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단말기가 이제 부진 재고다 보니까는 그 추가 생산이 없는 상태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족 사태가 뭐 계속 발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근데 그 15개월 이상 단말기에 대한 그 소비자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그게 바로 그 위약금입니다. 아, 위약금. 네. 네, 그 지원금 받으신 만큼이 위약금으로 이제 그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과다한 위약금에 대해서 그 소비자를 위해서 그 위약금을 현실화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그 위약금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든지 여러 가지로 소비자들은 별 혜택을 못 본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중고폰을 사려고 해도 이게 생산이 되는 게 아니니까는 다 수요가 몰려서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최신폰 사려고 하면은 일단 비싸고, 그 다음에 이 공짜폰, 구형 단말기를 하려고 해도 위약금도 물어야지 되고, 왜 이렇게 소비자들은 다 불만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이 취지는 그 소비자 편익이라든가 통신비 절감, 뭐 후생 목적 이런 데서 출발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현실은 이제 지원금의 상한을 더 규제를 하고 있고, 또 그 상한보다도 현실적으로는 30만 원 가야 되지만 그거보다 낮은 형태의 지원금들의 책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고쳐야지 되는 건가요? 그 대안은 그 일단 시장경제 체제에 맞춰서 지원금 상한을 폐지하고 그 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좀 가동하고요.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고 시장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그 고삐 풀린 말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안전장치로 이제 의견을 내는 것 중에 지원금 상한의 캡은 없애고 단 공신을 하자라는 거죠. 이용자 차별 해소를 위해서.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금제 같은 경우에 일단 그 아까 위약금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구형 단말기는 재고도 없고 위약금도 있고 신 휴대폰은 비싸고 그러면은 요금제라도 조금 낮춰서 새 폰을 사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가요? 그 요금제 관련돼서는 그 본인이 사용하시는 패턴에 맞춰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그 뭐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뭐 일부 통망에서 정책적인 부분 때문에 고가 요금제 유도를 했던 건 사실이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최근에 그 정보 발표 내용을 보면은 그 가입 시에 대한 요금이 지금 많이 하향된 걸로 비춰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소비자들은 그렇게 체감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 발표 바로 며칠 전에는 그 통신사 평균 알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또 그 모 일간지의 그 보도 자료가 있었어요. 평균 무엇이 늘어나고 있다고? 평균 요금. 평균 요금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뭐 구체적인 그 확인을 요청하는 전화도 사실 많이 받았고, 근데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이번 달이 되면 이제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달까지 지켜보고 데이터로 그 요금에 관련된 인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언론에서도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판매 현장에서는 사실 그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을 사실 못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소비자분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서. 예.
사장님 말씀대로 통신비 인하하는 부분에 관련된 거는 공감하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인하가 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단통법 네. 시행 이후에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요금제가 조금 낮은 요금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네. 조금씩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좀 미흡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예. 그리고 중고폰 선보상제 이게 불법 보조금이다. 그래서 방통위로부터 제재를 당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것도 결국은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소비자 혜택 측면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 18개월 이후 그 소비자 피해로 연계될 소지도 사실 좀 안고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네. 그 단말기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비자가 그 부담해야 하는 그 비용에 대한 피해가 될 소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제재라고 보고 있고요. 네. 단 그 방식에 관련돼서는 뭐 자원 재활용 차원의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원 정책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필요성은 있다. 예. 근데 지금처럼 그 현재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보조, 그러니까 지원금의 편법 지원금, 그 장려금이나 이런 형태로 비춰진 소지가 있어서 예.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자원 재활용 차원의 어떤 지원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서 그 소비자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걸 모색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새학기 시작이 되면서 사실 이거 저도 고민을 한번 했었는데요. 자녀가 학교에 등하교를 할 때 이제 체크가 되는 그런 통신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키즈폰이라는 게 나왔더라고요. 시계 형태도 있고 목걸이 형태도 있고 그렇던데 이거 사주면은 엄마가 전화를 하면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키즈폰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즘 자녀 안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즈폰을 찾고 계시고 있고요. 네. 키즈폰의 경우는 그 학교에서 지원하는 알림이 서비스라든가 그리고 간단한 통화 기능 그리고 자녀 위치 찾기 그리고 비상 호출 기능 이런 게 탑재된 그 저비용의 단말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MVNO 사업자 중에는 뭐 S원의 알트폰 서비스라든가 통신사에서 그 부가 서비스라는 유치한대 서비스 등 뭐 이런 서비스들이 또 부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키즈폰이 또 일단 이게 되게 유용해 보이는데도 소비자 불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것들이 좀 불만인가요? 불만 중에 보면은 그 특정 통신사의 그 키즈폰 준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그 부모 중에 한 분이 일단 특정 통신사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그분이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내에 타 통신사로 이동을 했다든가 네. 아니면 뭐 해지를 했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 자체가 중단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그리고 또 뭐 다른 점은 없나요?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될 게 예. 그 특정 OS, 그 안드로이드 OS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세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구매하실 때 그런 부분도 염두하시고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용하기는 한데 특정 통신사에 좀 얽혀 있도록 그런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뭐 단통법 6개월인데 소비자들 여전히 호갱이라는 것을 좀 짚어봤는데 개선이 되고 있는 점도 좀 있는 것도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틈새를 노린 특화폰이라고 할까요? 좋기는 한데 여러 가지 또 그 제한점들이 있다는 것들을 소비자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이동통신 유통협회의 이종천 상임이사였습니다. 생생 알짜 부동산 네,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세난은 언제 끝날까요? 정부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네. 어떤 서민들을 위한 그 주택들을 많이 짓는다 하니까 네.
빠른 시일 안에 끝날 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끝나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12만 가구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죠. 예, 어떤 임대주택들이 있나요? 우선 그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되게 많습니다. 네. 공공임대주택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공공임대주택이 뭐냐면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동원해서 무주택자나 저소득층에 싼 값에 제공하는 그 전 월세 주택인데요. 네. 전국적으로 올해 정부가 12만 가구를 공급하긴 했는데 요즘에 서울 수도권 전세값이 아주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엄청나죠. 60%인 6만 3천 가구를 수도권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네. 유형별로 보면은 그 한국토지주택공사 LH하고 지방개발공사가 이제 시행 시공을 맡아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짓는데 여기에는 뭐 국민임대, 공공임대, 장기전세, 영구임대 이런 게 있고 또 LH가 다가구나 원룸주택을 매입을 하잖아요. 네. 요거를 이제 전세로 빌린 뒤에 또 취계약층에 그 낮게 임대 주는 그 매입 전세 주택이 있고요. 네. 또 민간 건설사들이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짓는 그 민간 임대 주택이 있고 그래서 정부 목표는 임기 동안에 52만 가구를 좀 공급을 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12만 가구면은 글쎄 이게 어느 정도나 해소가 될 만한 양인지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양으로 보면은 전국의 올해 그 분양 물량을 따지면 공공 물량이 한 4만 가구 되는데 한 40만 가구 정도 되거든요. 분양 네. 물량이 따지면은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물량 이게 이제 자체로는 물론 이제 많은. 공급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올해 12만 가구를 공급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만 작년에 뭐 8만 6천 가구 정도를 했다 하니까 상당히 네. 많은 물량이긴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일시적으로 일단 공급이 되면은 전월세 어떤 안정화에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지만은 꼭 않죠 이런 것들이. 네. 이게 유형별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마다 또 자격 조건이 많이 다르잖아요. 예. 요 설명 좀 해주세요. 우선 유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꼼꼼히 체크해봐야 되는데 예. 국민 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네. 29,813가구를 공급하는데 여기 입주 자격을 보시면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우리나라 473만 원이거든요. 네. 요게 70%인 월 331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일단 청약 대상이고요. 여기 임대료를 이제 산정하는데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서 원가 수준 임대를 받는데 예컨대 그 동탄 2도시의 그 전용면 36제곱미터의 그 구민임대가 있었어요. 네. 여기 보증금이 1,800만 원에 월세가 24만 원 수준으로 그 대상이 됐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임대가 이제 5년하고 10년짜리가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그 5년, 10년 후에 분양 전환되는 그 상품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그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 이하면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공임대는 5년, 10년의 분양으로 전환되는 상품을 말하고요. 장기 전세주택은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형태인데 주변 시세 한 80% 수준으로 일단 그 공급을 하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 게 영구임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그 공급하는 건데 요거는 굉장히 쌉니다. 주변 시세 한 30%에 공급하니까 굉장히 조건이 좋고요. 그다음에 매입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H가 그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이제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건데 이 중에서 10,000 가구 정도는 그 신혼부부라든지 대학생에게 공급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네. 공급 지역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수도권의 전산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화성 동탄지구라든지 하남 미사, 김포 한강 이렇게 신도시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요런 이렇게 전세난이나 월세 때문에 고민하는 그 무주택 서민들은 공공임대 아파트를 꼼꼼히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입 전세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파트는 아니죠. 그렇죠. 그 빌라나 다세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런 주택을 LH가 매입을 하거나 그래서 이제 전세나 월세로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이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LH가 운영한다든 정부가 운영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은 거기 들어가시면 정부 입주 그 공급 계획이라든지 입주 계획 이런 것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하여튼 어느 지역에서 무슨 그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언제 입주하고 언제 이런 것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시면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전세난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일단 이렇게 공급 계획대로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현재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의 그 재건축 등 이주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이죠. 그래서 정부도 그런 그 심각한 상태를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봄 이사철인 4월 달에 5월 달에 2만 3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9월 달에도 14,800가구를 지금 공급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조금 함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거죠? 이렇게 공급되면은 일단 그 전월시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세 임대라는 게 5만 가구 중에 3만 5천 가구를 이제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 주택이 이미 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공급 효과는 좀 반감된다고 보여지죠.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를 사가지고 이렇게 그 전세 임대로 내놓으면 괜찮은데 이미 서울 시내라든지 수도권에 그 저소득층이 살고 있는 것들을 다시 사가지고 내놓기 때문에 공급 효과는 좀 반감되지만 임대료 그 인하에는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현실적으로 약간은 좀 도움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9호선 2단계가 28일에 개통하던가요? 그렇죠, 예. 예, 이거 되면서 다시 또 주변 전세값 뭐 정말 전세가 동났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전세값 올랐다는 얘기 많이 들리는데 특히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나요? 이제 9호선이 정말 그 굉장히 그 수혜 지역이고 관심을 갖는 지역인데 9호선이 수도권 외곽 지역에서 업무 밀접 지역인 뭐 여의도라든지 강남, 삼성 여기다가 또 2단계 구간이 잠실가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노선이 좋거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잠실 지역은 원래 그 전셋집이 굉장히 없는 지역이에요. 여기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인데 뭐 1년 새에 한 1억 이상 올랐거든요. 근데 좀 특이할 만한 거는 그동안은 그 중소형 아파트 전셋값이 아주 급등을 했는데 네. 여기 같은 게 지금 중대형 아파트도 전셋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마곡지구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작년 그 7월 입주만 해더라도 그 입주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역전세난이 굉장히 심했는데 네. 지금은 뭐 작년에 그 전셋값 예를 들어서 114제곱미터의 그 아파트가 작년에 3억 2천만 원 했는데 현재 그 4억 2천만 원, 1억 정도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잠실이라든지 마곡 그래서 9호선의 그 개통 구간뿐만 아니라 9호선 연장 구간까지도 굉장히 전셋값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마곡이면은 강서구인가요? 그렇죠. 강서구 마곡 택지개발 SH가 서울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그 택지개발 지구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정말 역전세난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전세난으로 상황이 반전이 됐군요. 그렇죠. 여기가 어느 정도 좀 안 좋았냐면 2013년에 분양을 시작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진짜 그때 당시에는 물론 뭐 25.7평 이하는 분양이 좀 됐었습니다만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는 미분양이 돼가지고 네. 여기 분양가를 할인해서 분양을 했을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지금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84제곱미터라든지 114제곱미터 이런 그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대비 뭐 최대한 2억 정도 올랐다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지역을 볼 수가 있죠. 9호선 호재인 거죠? 뭐 9호선 호재도 있고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호재가 있어요. 여기 마곡지구가 그 SH가 아까 개발해가지고 공급한 그 지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좀 쌌고요. 네. 여기가 이제 소위 그 자족도시 형성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하고 중소기업 그 첨단 업무 연구단지가 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와 강남권 근접성이 굉장히 좋아요. 9호선, 5호선, 공항철도, 올림픽도를 통하면은 뭐 도심이라든지 강남권에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여기도 상당히 좀 문제는 있죠. 이건 최근 집값이 아까 뭐 2억 정도 올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오피스텔 상가 분양들이 굉장히 많아서 물량이라든지 분양가가 조금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은 제가 매번 끝날 때마다 드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은 전세 가격 엄청 뛰고는 있지만 그렇죠. 또 매매 시장도 들썩들썩 하고 있고요. 금리는 저금리고 집 사도 될까요? 이게 진짜 그 수요자들이 너무 언론에 호도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시장만 보면 아까 예. 말씀 전세값 오르죠. 금리 최저금리잖아요. 네. 분양시장 막 수백 대를 나온다고 그러죠. 거래량 들고 매매가도 들썩인다고 그러죠. 예. 진짜 실수요 무주택자들은 정말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고민 굉장히 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집을 사야 하는 타이밍은 맞다. 이런 상황에서 맞는데 네. 분명히 전제 조건이 있다. 저는 이렇게 달아주거든요. 전제 조건이 뭔가요? 예, 뭔 얘기냐면 우선 추경 매수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양하는 것들은 분양가가 굉장히 주변 시세보다 조금 싸게 분양을 하거든요. 네. 그 정도 가격이면 나중에 시장이 안 좋아져도 버틸 수가 있는데 네. 추경 매수 예를 들어서 떨어져가지고 청약이 워낙 경쟁이 세지 않습니까?
떨어져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뭐 1억이다 2억이다 주고 사는 거는 물론 작은 사장이라면 틀리겠습니다만 상당히 부담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해 주시죠. 조건. 또 대출 금액이 또 전체 그러니까 나중에 입주해서라도 40% 이상을 받으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한 40% 내외일 정도만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준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끽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 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아하,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생생경제 3부에서는 사드와 함께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알아보겠고요. 생생경제에서 청취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밀레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절 관람권이고요. 또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인데요. 앞서 인터뷰했던 단통법 시행, 이것이 공정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의 0945,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신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뵙겠습니다.